베리타스 투자증권 법무팀의 사무실은 거대한 벌집과도 같았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칸막이 안에서 끝없이 밀려드는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신윤아는 그 벌집 속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일벌처럼 보였다.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뿔테 안경.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범함을 그 평범함 속에 감추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 떠 있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 검토 화면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자금 흐름과 그 뒤에 숨겨진 TK그룹의 추악한 비자금 네트워크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주니어 변호사가 아니었다. TK그룹의 심장부에 잠입한 비밀스러운 첩보원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알림이었다.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하는 거 잊지 않았지? 졸업 10주년 기념이야. 라는 활기찬 메시지와 함께 화려하게 꾸며진 모임 안내 이미지가 떠 있었다.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유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잊고 싶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뇌리를 찔렀다. 과거 회상. 비가 내리는 고등학교 교실. 낡아서 뒤축이 다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은 어린 유나가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교 1등이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늘 혼자였다. 교실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박서진이 있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 모두의 선망과 질투를 한 몸에 받는 여왕벌. 어머, 유나야. 너 수학여행 안 간다며 부모님이 돈 없다고 안 보내주신대. 서진과 그녀의 무리들이 경멸과 조롱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책상 위에 낡은 책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느꼈던 수치심과 무력감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한 흉터로 남아있었다. 다시 현재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동창회 총무를 맡은 친구의 전화였다. 유나야, 너 꼭 와야 해. 다들 너 보고 싶어 한다고. 서진이도 온대. 너희 같은 회사 다닌다며 할 얘기 많겠다. 그 말은 윤에게는 악몽의 예고편처럼 들렸다. 그녀는 애매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전화를 끊었다.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변호사로서의 오기도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통화를 끝내고 고뇌에 잠겨 있을 때였다. 셀레스티온의 권태하 대표가 정기 업무 협의라는 명분 아래 베리타스 투자증권을 방문했다가 마침 그녀의 자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관찰의 대가였다. 그는 그녀의 불안한 목소리, 긴장으로 굳은 어깨, 그리고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갈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파악하고 있는 언제나 얼음처럼 냉정하고 빈틈없던 신유나 변호사의 모습과는 다른 이례적인 균열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유나는 권태하 대표의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두 회사 간의 법률 문서에 대한 간단한 질의였다. 업무는 간결하게 끝났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전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신 변호사님? 그는 그녀의 직함을 정확히 불렀다. 베리타스의 그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 유나는 그의 개인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냥 개인적인 일입니다. 권태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가십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지극히 계산된 제안을 던졌다. 이번 주말에 혼자 가고 싶지 않은 사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몇몇 비공식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위해 날카로운 법률 자문이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제 법률 고문으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 파트너로서 저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업무의 연장선으로 포장했다.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동시에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이었다. 그가 그것이 그녀의 동창회라는 사실을 안다는 기색은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유나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쪽에는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조사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 권태하가 있었다. 그와 함께 동창회에 가는 것은
그의 신뢰를 얻고 더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자신을 벌레처럼 무시했던 그들의 무대,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그 장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파트너가 되어 나타난다는 상상.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증명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유나는 결심했다. 그녀는 권태하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망설임은 새로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영광입니다, 대표님. 권태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만족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과거라는 이름의 덫은 이제 미래를 향한 기회가 되었다. 각자의 비밀을 감춘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의 진짜 의도는 모른 채 사자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기로 합의한 순간이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저녁. 신윤아는 고뇌 끝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짙은 색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려하게 경쟁하는 그들의 무대 위에서 그녀는 싸울 생각도 돋보일 생각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통과 의례를 견뎌낼 생각뿐이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들이 부와 성공을 과시하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유나는 시끄러운 음악과 명품 브랜드의 향수 냄새, 그리고 속물적인 웃음소리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예상대로 그녀의 등장은 즉시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한 원피스는 마치 백조 무리에 섞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역시나 박서진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옛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유나를 발견하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유나 아니니 정말 와줬구나. 우린 얘기하고 있었는데. 넌 어쩜 고등학교 때랑 이렇게 똑같니? 참 소박하다. 그 말은 칭찬을 가장한 날카로운 모욕이었다. 서진의 무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유나를 둘러싸고 취조에 가까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유나, 니오 베리타스 증권 다닌다며. 우리 서진이도 거기 있는데 팀장인 거 알지? 어머, 정말 같은 회사였어. 난 몰랐네. 하긴 워낙 부서가 많으니까 열심히 해. 한 10년쯤 구르면 내 자리 근처까지는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 박서진이 오만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들은 유나의 직업과 아직 결혼도 못한 처량한 신세를 번갈아가며 조롱했다.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입술을 깨문 채 그들의 모욕을 견디고 있었다. 모욕의 절정은 서진의 남편이자 TK그룹의 이사인 남자가 등장했을 때였다. 그는 아내 못지않게 오만했고 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서진은 보란듯이 남편이 선물해줬다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자랑했다. 그리고는 마치 실수인 척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기울여 유나의 원피스 위로 붉은 와인을 쏟아버렸다. 어머나,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그녀는 가식적인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비싼 옷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똑같은 걸로 하나 사줄게. 그것은 공개적인 잔인한 망신주기였다. 유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혹은 후회할 말을 내뱉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시끄럽던 장내에 거짓말처럼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권태하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슈트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절제된 고급스러움의 슈트는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등장만으로. 방금 전까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모든 남자들이 순식간에 값싸고 시끄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그는 다른 차원의 포식자였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셀레스티온의 권태하 대표 아니야. 미쳤다. 그가 여긴 어떻게? 실물은 처음 봐. 장난 아니다. TK그룹의 이사라는 서진의 남편조차 권태하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감히 말을 걸지도 못하고 굳어 있었다. 권태하의 차가운 눈이 방 안을 한번 훑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마치 가구처럼 무시한 채 오직 한 사람, 모욕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신윤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군중을 가르며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는 경악한 박서진과 그녀의 무리들 앞에 섰다. 그는 와인이 쏟아진 유나의 원피스도, 그녀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유나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차가운 눈에 오직 그녀만이 볼 수 있는 아주 희미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유나 세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기다렸죠? 그는 자신의 값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 와인으로 얼룩진 그녀의 어깨 위로 조용히 덮어주었다. 연 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서진의 턱은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져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승리의 순간은 악몽으로 변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그 소박한 계집애가 지금 이 방 안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파트셔였다. 모든 권력의 구도가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뒤집혔다. 동창 회장의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모든 시선은 권태아와 그의 재킷을 어깨에 걸친 신윤에게 쏠려 있었다. 박서진과 그녀의 남편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충격과 굴욕감으로 굳어 있었다. 권태하는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유나를 위해 의자를 빼주는 신사적인 매너를 보였다. 그는 완벽하게 이 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시선을 박서진의 남편 TK 그룹의 이 이세계로 돌렸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TK 그룹의 이진우 이사님 맞으시죠? 그가 입을 열었다. 최근 TK의 M&A 행보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한 근거는 무엇일지 아주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재계의 거물들 사이에서나 오고 갈 법한 고도로 전문적인 질문.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던 이진우 이사는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전문 용어를 섞어 포장하려 했지만 권태하의 차가운 분석적인 시선 앞에서 그는 마치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학생처럼 보일 뿐이었다. 권태하는 다음 타겟으로 창백하게 굳어있는 박서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박서진 팀장님, 베리타스 투자증권 소속이시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러웠다. 저희 법무팀에서 그러더군요. 베리타스가 최근 TK그룹의 인수합병건에서 아주 창의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대단한 실력자들만 모인 팀인가 봅니다. 창의적인 자금 조달. 그것은 기업 세계에서는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금융 기법을 의미하는 은어였다. 그는 지금 모두가 듣는 앞에서 박서진의 회사가 TK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회의장의 공기는 이제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십거리를 즐기던 동창들은 이제 이 자리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셀레스티온과 TK그룹이라는 두 거대 기업의 전쟁터 한복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슬금슬금 박서진 부부의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권태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라이벌을 망신시켰고 그들의 약점을 폭로했으며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나를 향해서만 아주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씨, 이 자리는 좀 지루한 것 같군요. 그만 일어날까요? 그가 내민 팔을 유나가 잡았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침묵 속에 남겨진 사람들과 박서진의 무너진 자존심을 뒤로 한 채 연 회장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권태하의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나가 먼저 아직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권태하는 앞만 보고 운전하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가운 온도로 돌아와 있었다. 오해하지 마시죠. 개인적인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었을 뿐. 그는 말을 이었다. 박서진은 베리타스 투자증권의 법무팀장, 그녀의 남편은 TK그룹의 핵심 이사, 그리고 TK그룹은 현재 베리타스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여 내 회사, 셀레스티온에 대한 불법적인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리고 신윤아 씨, 당신은 단순한 주니어 변호사가 아니죠. 3년 전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비리를 폭로하고 홀연히 사라졌던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생. 당신은 지금 나와 같은 이유로 베리타스의 위장 잠입해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이번에는 유나가 충격으로 말을 잃을 차례였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위장이 완벽하게 발각되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권태아가 그녀의 비밀을 밝혔고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외부인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를 관찰하고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동창회나 사교계의 역학관계가 아니었다. 셀레스티온과 TK그룹 간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녀가 이제부터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권태아는 마지막으로 무겁고 단순한 한마디를 던졌다. 우리에겐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신윤아 씨, 그 말은 즉 당신이 좋든 싫든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권태하의 차 안은 그가 던진 폭탄 같은 진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신윤아는 자신의 완벽했던 위장이 이 남자 앞에서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깨달으며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그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는 적인가? 아군인가? 권태하는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차를 돌려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개인 라운지로 향했다. 그의 권력의 상징인 집무실이 아닌 좀 더 중립적인 공간. 그것은 그녀와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그의 계산된 배려였다. 라운지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우리 아버지는 셀레스티온을 정직과 혁신이라는 원칙 위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선대권 회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구었는지, 그리고 기업 사냥꾼인 TK그룹이 어떻게 수년간 셀레스티온을 집어삼키려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제가 회사를 물려받은 후 TK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불법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장 조작, 정치권 로비, 산업 스파이. 저는 지난 몇 년간 그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베리타스 투자증권의 자금 흐름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윤아라는 이름과 마주쳤다고. 3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뒤흔들었던 내부 고발 사건. 전재 신입 변호사가 거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린 채 사라졌지. 저는 그 변호사가 왜 하필 베리타스에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나타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동창회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접근할 절호의 기회였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위험과 기회 사이에서 저울질을 시작했다. 이 남자와 손을 잡는 것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임무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게 됨을 의미했다. 자신의 운명이 그의 운명과 묶이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자신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TK그룹은 너무나도 위험한 적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그녀가 가지지 못한 막강한 자원과 힘이 있었다. 혼자서는 거대한 성벽의 작은 돌멩이 하나 빼내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목표가 일치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결국 같은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답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대표님의 전략은 무엇이기에 가지고 계신 자원은요?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녀는 날카롭고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자신이 믿고 목숨을 걸 만한 파트너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권태하는 그녀의 질문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점을 높이 산 것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CEO와 변호사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명의 날카로운 전략가가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벌이는 협상이었다. 마침내 유나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의 일부를 그에게 신뢰의 증표로 내밀기로 했다. TK그룹이 차명으로 소유한 유령회사 리스트입니다. 대표님의 팀이 아직 찾아내지 못한 숨겨진 계좌들이죠. 그리고 이 계좌들의 최종 목적지는 베리타스 증권의 비밀 금고입니다. 그녀가 내민 정보는 권태하의 팀이 몇 달간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정보의 조각이었다. 권태하는 그녀의 정보력과 결단력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를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동맹의 조건을 정했다. 그들은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움직인다. 그는 보호와 자금 지원을, 그녀는 조사와 법률 전략의 최전선을 맡는다. 잘 부탁합니다, 신 변호사님. 저야말로 대표님.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를 나누었다.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는 이제 위험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한 동지애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비밀 전쟁을 치르는 고독한 전사가 아니었다.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공동사령관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아름다운 야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그들이 함께 뛰어들어야 할 거대한 전쟁터였다. 권태하와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진 후 신유나의 삶은 두 개로 완벽하게 나뉘었다. 낮에 신유나는 베리타스 투자증권 법무팀의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주니어 변호사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설치된 셀레스티온의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보안이 구축된 비밀 워크스테이션 앞에서 TK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을 무너뜨릴 비밀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분석가로 변했다. 권태하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막강한 자원을 지원했다. 셀레스티온의 정보팀이 수집한 시장 데이터, 해외 자금 거래 기록, 그리고 그의 정보원들을 통해 얻은 온갖 자료들이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그녀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그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녀는 베리타스가 단순히 TK그룹의 자금을 세탁하는 창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베리타스는 TK그룹의 불법적인 적대적 M&A를 위한 신경 중추이자 작전 본부였다. 그들은 합법적인 투자 회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교묘하게 목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돈으로 정치인과 규제 당국에 뇌물을 뿌리고 있었다. 유나는 마침내 베리타스의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최근 셀레스티온에 불리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한 정치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위협은 이제 실체가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편 동창회의 굴욕 이후 박서진은 깊은 의심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라이벌, 평생을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신유나가 감히 권태하의 파트너가 되어 나타난 것. 그녀의 날카롭지만 악의적인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하와 유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고들 수는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짓이었다. 대신 그녀는 법무팀장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회사 안에서 유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감시하기 시작했다. 신유나 변호사. 앞으로 그 사람의 모든 업무 내역, 컴퓨터 사용 기록, 심지어 통화 내역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나에게 보고해. 그녀는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스파이로 삼아 유나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쳤다. 그녀가 누구와 연락하고 무엇을 하는지, 어떤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기다렸다. 그때부터 두 여자의 기묘한 그림자 게임이 시작되었다. 낮 동안 유나는 자신을 향한 감시의 눈길을 느끼면서도 완벽하게 평범한 주니어 변호사를 연기했다. 그녀는 일부러 중요하지 않은 서류 작업에 몰두하며 자신을 무해한 존재로 위장했다. 박서진의 스파이들은 그녀에게서 어떤 특별한 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안전한 아파트에서 낮 동안 자신을 감시하던 바로 그 회사를 해부하고 있었다. 이 이중 생활은 그녀의 신경을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시켰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박서진이 회사 전체의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새로운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사용자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하는 최신형 스파이웨어였다. 유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직전 권태아의 기술팀으로부터 비밀스러운 경고를 받았다. 그녀는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모든 개인적인 기록과 임무 관련 흔적을 지울 수 있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위험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모니터 화면에 그려진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위험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회사 메신저가 울렸다. 발신인은 박서진이었다. 신유나 변호사, 내일 오전에 있을 팀 성과 평가 회의 잊지 마세요. 신 변호사님에 대해 제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는 차가운 협박장과도 같았다. 두 개의 평행선 같았던 그녀의 낮과 밤의 세계가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의 게임은 끝났다. 박서진은 그녀를 빛 속으로 끌어내 공개적으로 신문할 참이었다. 유나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동창회 이후 두 라이벌의 첫 번째 공식적인 대결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서진이 이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결코 자신의 업무 성과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박서진이 예고했던 팀 성과 평가 회의는 평가를 빙자한 공개적인 신문회였다. 유리로 된 회의실 안. 박서진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들을 양옆에 앉히고 여왕처럼 군림하며 신유나를 압박했다. 그녀의 공격은 교묘하고 비열했다. 그녀는 유나의 업무 능력 대신 그녀의 사생활과 권태아 대표와의 갑작스러운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참 이상하단 말이지. 박서진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갓 입사한 주니어 변호사가 어떻게 첫 주 만에 셀레스티온의 권태아 대표와 그렇게 가까운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까 신 변호사. 혹시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재주라도 있는 거 뭐려 아니에요. 하지만 유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평정을 유지하며 프로페셔널한 가면 뒤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숨겼다. 팀장님, 제 사생활은 업무 성과 평가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침착한 방어는 오히려 박서진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지만 박서진은 윤에게 경고의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디 한번 지켜보죠. 그 가면이 언제까지 갈지. 자신의 심리전이 통하지 않자 박서진은 유나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직접 그녀를 위한 함정을 팠다. 며칠 후 베리타스의 미공개 투자 전략이 담긴 USB가 유나의 책상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직후 해당 정보가 한 소규모 경제 블로그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감사팀이 즉시 소집되었고 박서진의 팀이 미리 조작해둔 컴퓨터 로그 기록은 명백하게 신유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신유나는 기업 스파이라는 혐의로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자신의 짐을 챙겨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회사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 모두가 그녀의 커리어는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다. 박서진은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권태하의 안전가옥. 세상 사람들이 비참하게 쫓겨난 스파이라고 비웃는 신유나는 해고의 슬픔에 잠겨있는 대신 권태하와 함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다. 뱀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미끼를 물었습니다. 권태하가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 모든 것이 그들이 계획한 대로였다. 그들의 목표는 함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꺼이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베리타스의 내부 감사팀이 가짜 정보 유출 사건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신유나라는 명백한 범인을 조사하는 동안 회사의 진짜 보안 시스템에는 거대한 구멍이 생길 터였다. 이제 우리의 트로이 목마를 들여보낼 시간입니다.
유나가 말했다. 그녀가 정직당한 사이 권태아의 기술팀은 감사팀이 그녀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그 혼란을 틈타 베리타스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를 심어놓았다. 그 정보의 내용은 간단했다. 셀레스티온,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파산 직전. 그것은 TK그룹이 자신들의 적대적 M&A 계획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무리수를 두게 만들려는 치명적인 미끼였다. 집에서 자숙하는 척하는 동안 유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그리고 깊숙하게 적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 권태아와 함께 자신들이 심어놓은 미끼의 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서진의 통신 기록과 이메일을 감청했다. 그녀가 자신들의 거짓 정보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시아버지 박진태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베오님, 셀레스티오는 이제 빈 껍데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박서진은 자신이 신윤아라는 위협을 제거하고 동시에 결정적인 정보까지 손에 넣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판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비밀 상황실에서 유나와 태아는 박서진의 통화 기록을 들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첫 번째 함정은 성공적으로 되돌려 주었다. 미끼는 던져졌고 적은 그것을 완벽하게 삼켰다. 이제 그들이 자만심에 빠져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진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정직 처분은 신유나에게 내려진 징계가 아니라 날개였다. 베리타스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녀는 이제 권태아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24시간 내내 적의 심장부를 파헤치는 데만 몰두할 수 있었다. 비밀 상황실의 스크린 위로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녀의 목표는 TK그룹의 비자금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유령 계좌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자금 세탁 방식은 지독할 정도로 정교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돈은 쪼개지고 합쳐지기를 반복하며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러다 유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그 복잡한 거래 방식 속에 마치 지문처럼 특정하고 독특한 알고리즘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계적인 자금 세탁 시스템이 아니었다. 한 명의 뛰어난 그러나 예측 가능한 두뇌가 설계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그 알고리즘의 서명을 베리타스의 내부 인사 파일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일치하는 한 사람을 찾아냈다. 재무팀의 오진환 부장,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기록에는 희귀병을 앓는 딸의 막대한 병원비가 빚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협박과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표적이었다. 유나는 그가 박서진의 압박 아래 이 모든 불법 거래를 관리하고 있는 배신자임을 직감했다. 이제 싸움은 데이터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오진환 부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쥔 열쇠였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였다. 그는 TK그룹을 배신하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권태아가 직접 움직였다. 유나가 정보를 제공하는 두뇌라면 그는 그 정보를 이용해 사람을 움직이는 심장이었다. 그는 철저한 보안 속에 한적한 호텔의 카페에서 오진환 부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협박하거나 뇌물로 회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인간으로서 그의 고통에 공감했다. 오 부장님, 따님의 희귀병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당신이 불가능한 상황에 갇힌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권태하는 TK그룹이 오 부장 딸의 치료를 장기적으로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가 빼내온 내부 메모에는 박서진이 오 부장을 M&A가 끝나면 정리해야 할 쓰고 버리는 도구라고 지칭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제안을 했다. 그들을 증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완벽한 법적 신변 보호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온의 의료재단에서 따님의 치료비를 평생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안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존경할 수 있는 진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오진환 부장은 TK그룹에 대한 공포와 딸의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휴대폰 속에 저장된 해맑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박서진의 살벌한 협박과 권태하의 진심 어린 약속. 마침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숨겨왔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내 권태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조작되지 않은 원본 비자금 장부와 강만석 회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다. 다시 비밀 상황실. 권태하와 신윤아는 이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디지털 증거, 물리적 증거, 그리고 핵심 내부 증언까지. 그들이 파놓은 첫 번째 함정은 상상 이상의 가장 값진 전리품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이제 TK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강태무의 해임안이 상정될 임시이사회는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방어와 조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최후의 그리고 공개적인 처형을 위한 시간이었다. 회의실의 차가운 테이블 위에서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 분위기는 비장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전투를 향한 완벽한 준비는 끝났다. 박서진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핵심적인 조리였던 오진환 부장이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모든 비밀 장부를 가지고 증발해버렸다. 박서진은 직감했다. 그가 배신했다는 것을, 그가 권태하의 편에 섰다는 것을.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마지막 동아줄인 시아버지 TK그룹의 박진태 회장을 찾아갔다. 독자는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어둠 속의 진짜 괴물과 마주하게 된다. 박진태 회장의 서재는 권력의 역사 그 자체였다. 고서와 짙은 색의 원목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일위소탕 이디후이 사오당이라는 서예 족자. 그는 조용히 난을 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달려온 며느리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내년 하나 때문에 10년 넘게 공들인 탑이 무너질 수도 있게 생겼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서진은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었다. 이제 거인이 직접 움직일 시간이었다. 박진태 회장은 붓을 내려놓고 낡은 전화기 몇 통을 돌렸다. 그가 통화하는 상대의 이름들은 대한민국의 정계, 검찰, 그리고 언론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의 전화 몇 통에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 날 권태하와 셀레스티온을 향한 거대한 역공이 시작되었다. 권태하가 모든 증거를 제출하려 했던 바로 그 검찰청 특수부는 돌연 셀레스티온의 주가 조작 및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특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셀레스티온과 맺었던 핵심적인 정부 계약들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박진태의 소나귀에 있는 언론사들은 권태하를 불안정한 리더십을 가진 부도덕한 경영자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적은 더 이상 기업이 아니었다. 국가 시스템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 그 자체였다. 권태하의 비밀 상황실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비명으로 가득 찼다. 그 혼돈의 폭풍 속에서 이 하나만이 유일하게 침착했다. 강태무가 외부에서 쏟아지는 정치적, 여론적 공격을 막아내는 동안 그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전략가로서 이 모든 공격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왜 그들은 이토록 필사적인가? 단순히 셀레스티온을 인수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 그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강태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5년 전의 그 실패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기록 속으로 그녀는 자신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총동원하여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과거의 데이터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연결고리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노조 위원장의 의문의 실족사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바로 다음 달에 만료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들의 진짜 동기를 깨달았다.
TK그룹의 셀레스티온 인수 목적은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살인죄를 덮기 위한 증거 인멸 시도였다. 그 살인죄의 마지막 증거가 셀레스티온의 오래된 서버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자신의 발견을 강태무에게 보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의 문제가 아니었다. 살인의 문제였다. 박진태는 단순한 부패 기업인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괴물이었다. 강태무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의 싸움은 이제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혼을 위한 거룩한 복수전이 되었다. 외부의 압박은 극에 달했다. 강태무의 해임안을 처리할 임시이사회는 이제 불과 24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마지막 기회였다. 강태무와 이하나.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금융사기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박진태라는 괴물의 어두운 역사를 이사회와 세상 앞에서 생중계로 폭로해야만 했다. 그들의 마지막 작전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업 전략이 아니었다. 괴물을 향한 총력전의 선전포고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벽에 걸린 강태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조용한 맹세가 오고 갔다. 다가오는 폭풍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일 그들은 폭풍 그 자체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고 파괴될 터였다. 셀레스티온 본사 이사회 회의실, 권태하의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회의실의 한쪽에는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한 박진태 회장과 그의 아들, 그리고 박서진이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보이는 권태하가 홀로 앉아 있었다. 박진태의 오랜 동맹인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TK그룹의 우려하는 대주주 자격으로 셀레스티온이 겪고 있는 최근의 위기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모든 책임은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리더십을 보인 권태하에게 있는 것처럼 박서진의 남편이 뒤를 이어 조작된 데이터로 권태하의 경영 실책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해임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려던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권태하가 처음으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제 해임안에 투표하시기 전 이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회사를 위협하는 진짜 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스타 증인이 된 오진환 부장의 영상 증언이었다. 그는 박서진과 박진태 회장에게 어떻게 협박당하여 비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장부가 화면에 떠오르자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안전가옥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된 신유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직원이 아닌 날카로운 변호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5년 전 부동산 프로젝트와 당시 노조위원장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권태하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되는지를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살인죄를 덮기 위한 완벽한 증거인멸 시도였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고함을 질렀다. 마침내 괴물의 가면이 벗겨졌다. 박진태 회장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태하와 신유나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에 그를 겨냥하고 있던 수사기관이 마침내 움직인 것이다. 수사관들이 박진태 회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태 씨, 당신을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쇠로 된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 대한민국 재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서진과 그녀의 남편 역시 공범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체포되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오만과 탐욕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혼란이 끝난 후 텅 빈 회의실, 권태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의장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승리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신유나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이겼다.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괴물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웠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 폭풍은 끝났다. 심판은 내려졌다. 이사회 회의실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TK 게이트는 부패한 제국의 완벽한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 박진태 회장과 그의 아들, 그리고 박서진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그들의 이름은 이제 탐욕과 오만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터였다. 셀레스티오는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TK 그룹과 대비되며 권태하의 정직하고 강직한 리더십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윤아는 조용히 베리타스 투자증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이름은 법조계와 재계에서 전설이 되었지만 그녀는 쏟아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생 하진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다. 권태하가 성공 보수라며 쥐어준 막대한 보상금으로 그녀는 동생이 앞으로 평생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싸움에 뛰어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마침내 해결된 순간이었다. 어느 날, 권태하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공식적으로 초청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기업법무 및 윤리감사센터 회장의 직속 기관이자 그룹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회사의 양심과도 같은 자리였다. 제가요, 난 유나가 망설였다. 저는 권력 같은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하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이건 당신에게 권력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는 과거처럼 숨어 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당당하게 당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 혼자서는 이 거대한 회사를 완전히 바꾸지 못합니다. 나에겐 신 변호사 당신의 양심이 필요합니다. 셀레스티온에는 당신의 그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사의 명령이 아닌 파트너의 간절한 부탁이었다. 유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이 지난 말깨겐 어느 날 저녁, 권태하와 신유나는 셀레스티온 타워의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서 있었다. 발 아래로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어처구니 없었던 동창회에서의 첫 만남, 숨 막혔던 이사회에서의 전투, 그리고 비밀 상황실에서 함께 밤을 새웠던 수많은 날들. 그날 동창회에서 권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나는 평생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유나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얽혔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전쟁 속의 동맹이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와 서로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최악의 첫날은 최고의 인연을 낳았다. 공주처럼 총애받던 신데렐라는 없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왕의 자질을 꿰뚫어 본 숨겨진 여왕이었다. 그리고 빙하의 황태자는 그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심장을 녹이는 법을 배웠다. 폭풍은 끝났다. 아우라 그룹과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